3월 SSD 재고 소진과 반도체 수급 이슈, 제2의 천일 고속을 찾는 자산주 열풍, 그리고 2200조 스페이스X 상장설까지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트렌드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 증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12일 금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간밤의 미국 증시 분위기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FOMC에서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긴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죠. 바로 오라클의 실적이 시장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오라클요? 요즘 클라우드랑 AI 사업 때문에 기대가 정말 컸던 곳인데 실적이 안 좋았나 보네요. 맞아요. 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았고요. 거기다가 AI 관련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3%나 폭락했어요. 와, 13%나요? 네, 이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전반이 다 흔들렸군요. 그렇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이런 와중에도 낸드 플래시 대표 주자인 웨스턴 디지털은 오히려 3%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아, 낸드 쪽은 분위기가 달랐네요. 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시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파월 연준 회장이 현재 금리가 중립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껏해야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부터 시작해보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전쟁터네요. 일라일릴리에서 또 엄청난 신약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기 임상에서요. 평균 체중 감량 효과가 무려 28.7%에 달했다고 발표했거든요. 28.7%요? 와, 거의 30%네요.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젯바운드보다도 훨씬 강력한 효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젯바운드의 효과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살을 빼는 걸 넘어서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오래가는 효과를 내기 위한 이 기술 경쟁이 거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네, GLP-1 계열 약물 시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펩트론이나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이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 경쟁과는 또 다른 축에서 미중 갈등이 바이오 업계에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소식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이오 시큐 액트, 이른바 생물보안법이 계속 언급되는데 이거 혹시 반도체 업계의 칩스법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와,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맞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게 칩스법이었다면 이 생물보안법은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바이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아예 쓰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중국 기업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바로 CDMO, 즉 위탁 개별 생산 기업들입니다. CDMO요? 네, 이 CDMO를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의약품 업계의 5성급 공유주방 같은 거예요. 공유 주방이요? 네, 뛰어난 셰프, 그러니까 신약 개발사가 기가 막힌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수만 명에게 팔 대규모 주방, 즉 생산시설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5성급 공유주방을 빌려서 대량으로 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하, 이해가 쏙쏙 되네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바로 그런 글로벌 공유 주방 역할을 해왔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미국 제약사들이 더 이상 중국의 공유주방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엄청난 규모의 생산 물량을 새로운 주방을 찾아야겠죠. 바로 그 공백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 같은 한국의 CDMO 기업들이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물론이죠. ST팜 같은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이건 큰 기회네요. 그런데 이게 순전히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면 나중에 미국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변했을 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수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갑자기 중국 기업 규제가 풀려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단순히 이런 반사 이익에만 기댈 게 아니라 기술력이나 생산 효율성 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 두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중요하겠죠. 바이오 쪽 마지막 소식인데요. FDA에서 우울증 치료용 가정용 기기를 최초로 승인했다는 것도 눈에 띄네요. 이제 약이나 기계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시대가 본격화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이게 정신건강 분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즉 전자약이나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리메드나 네오팩트 같은 기업들이 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경쟁과 또 지정학적 기회가 맞물리는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또 AI를 돌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2차 전지로 넘어가게 되네요.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떠오르고 있다며. 맞아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전기를 저장해두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즉 ESS입니다. 아, 그리고 이 ESS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움직임도 아주 빨라지고 있죠. LNF가 미국 미시간에 LFP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는 게 바로 그 움직임의 일환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LFP 배터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니켈, 코발트, NCM 배터리가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폭발적인 힘을 내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지구력이 좋은 마라토너에 가까워요. 아, 마라토너요? 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지만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이어서 오래 써야 하는 ESS에 정말 안성맞춤이죠. 마라토너와 스프린터,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미국 미시간에 공장을 짓는 거죠?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LFP 양극재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 사실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 중국산 ESS에 대한 관세가 30.9%에서 48.4%로 거의 50% 가까이 폭등합니다. 와,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미국 땅에서 관세 걱정 없이 가격 경쟁력 있는 LFP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LNF에게는 그야말로 열린 고속도로가 생긴 셈이에요. 그렇군요. 최근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조 단위 ESS 공급 계약을 따낸 것도 다 이런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기업들의 큰 그림 속에서 부품사들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한중 NCS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망에 새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이건 단순히 고객사가 하나 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한중 NCS는 원래 삼성 SDI의 ESS형 냉각 시스템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회사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쿨링 플레이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쿨링 플레이트라면 말 그대로 배터리 열을 식혀주는 부품이겠군요. 맞습니다. 배터리의 안정과 성능을 책임지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죠. 한중 NCS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 사업 영역을 ESS에서 전기차로 확장했다는 것. 네. 그리고 둘째, 삼성 SDI라는 단일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또 다른 거대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 아주 스마트한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쏘아올린 공이 ESS를 거쳐서 배터리 소재, 부품사까지 연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심장부,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SSD 재고가 바락나고 있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아요?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재고가 너무 많아서 다들 걱정이었는데 상황이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특히 PC 제조사들이 몰려있는 대만 쪽 분위기가 심각한데요. 내년 1분기, 빠르면 3월이면 랜드 플래시 재고가 완전히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재고가 18주 분량이나 쌓여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거죠? 그동안 공급사들이 감산을 엄청나게 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 1년 전 18주에 달했던 PC 제조사 재고가 올해 10월에는 10주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정말 눈앞에 온 겁니다. 이건 곧 SSD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네요? 당연하죠.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은 낸드 관련 부품이나 유통을 담당하는 미래반도체, 파두, TLB 같은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좋은 소식인데 이런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좀 신경 쓰이네요. 자국산 장비를 50% 이상 쓰라는 이른바 50% 룰을 강요하고 있다고요. 이건 국내 장비 업체들에게는 악재 아닌가요? 맞아요. 단기적인 재고 이슈와는 별개로 장기적인 구조적 위협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외국 장비 한 대 사려면 우리 국산 장비도 한 대 사라고 압박하는 건데요. 아, 사실상 자국 장비 시장을 인위적으로 키워서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의도죠. 이건 국내 장비 업체들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고 문제로 인한 단기 호재와 중국의 기술 자립이라는 장기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총 20조 9천억 원이라는 규모는 엄청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어떤 점에서요? 이 중 70%인 15조 원이 사실상 금리 2, 3%짜리 대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당장 자금이 급한 기업에게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R&D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니라 미래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가 더 절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리해보면 반도체 섹터는 SSD 가격 상승이라는 순풍을 맞았지만 중국의 견제와 아쉬운 정책 지원이라는 역풍도 함께 맞고 있는 형국이네요.
참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자, 지금까지 AI가 촉발한 산업의 변화를 따라왔는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전력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어요.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라면서요? 아유, 하마 정도로 표현하기엔 부족할 정도죠. 엔비디아 GPU 26만 개를 돌리는데 원자력 발전소 1기 용량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원전 1기요. 네, 그리고 2029년까지 우리나라에 새로 생길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만 합쳐도요.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양이네요. 이 전기를 다 어디서 끌어오죠? 그래서 다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존의 거대한 원전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유연하게 지을 수 있는 차세대 기술,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아, SMR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년에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글로벌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죠. AI의 연쇄 반응이 결국 원자력 발전소까지 짓게 만드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야를 지구 밖으로 넓혀두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뜨거운데 기업 가치가 2,2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2,200조 원. 우리나라 1년 GDP를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네.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 본인이 SNS에서 사실상 시인하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가 상장하는 걸 넘어서 우주항공 산업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거대한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AP 위성처럼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확실히요. 자, 이번엔 다시 땅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최근 천일고속 주가가 급등하면서 제2의 천일고속 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흐름인가요? 이건 첨단 기술과는 정반대에 있는 아주 고전적인 투자 아이디어예요. 바로 땅 부자 기업을 찾는 거죠. 아, 땅 부자요. 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기대감으로 그 땅을 가진 천일고속 주가가 폭등하니까 투자자들이 혹시 우리 동네에도 저렇게 숨겨진 알짜 부동산을 가진 회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 나선 거예요. 재미있네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가진 하림지주나 같은 동네에 물류센터 부지를 가진 KCTC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표시멘트나 서부 T&D처럼 장부가에는 싸게 잡혀있지만 실제 가치는 훨씬 높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뜨거울 땐 기승주로, 좀 불확실할 땐 이런 자산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딱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들을 짧게 짚어볼까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분야인데요. 현대차그룹의 모셔널이 2026년에 로보택스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어요. 2026년이요? 네, 이제 정말 운전자 없는 택시를 길에서 볼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 오토에버나 퓨런티어 같은 관련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선업계 소식도 있네요. HJ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맞아요.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사업자 자격을 내년 초에 따낼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게 성사되면 안정적인 달러 수익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 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생긴 해프닝인데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이 지정 요건을 좀 손보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너무 큰 우량주에 기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게 좀 비합리적이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거군요. 그렇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주에 대한 규제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